안녕하세요. 안티기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F-47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해드렸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F-47에 카나드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광대역 스텔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지게 해주는 기술이지만, 이 기술 적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당초 NGAD가 추구했던 대형 기체가 아닌 중대형 기체로 기체 크기가 작아졌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으며, F-47 구매로 인해 차세대 스텔스 공중급유기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F-47에 적용된 카나드와 그에 필요한 기술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F-47에 카나드가 달렸다고? F-47이 공개되면서 가장 눈에 띄고 당황스러운 것은 카나드를 적용한 디자인입니다. F-47은 수직 미익이 없는 설계로 다목적 전술기로서 기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스텔스 설계입니다. 수직 미익을 제거한 설계는 요구사항을 극복할 수 있지만, 모든 항공기 설계와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희생이 따르게 되며 기동성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력 편향 엔진을 적용함으로써 기동성 문제 일부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해당 기능을 추가하면 무게와 비용이 증가하고 항공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F-47의 주요 설계로 카나드 존재는 기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나드의 조종성을 선택하면서 스텔스, 작전 범위, 탑재량 및 속도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항공기에 적용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며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카나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그리핀과 같은 델타의 특징으로 하는 4세대 유럽 전투기에서 선호되었으며, 수호이 시리즈 파세형과 수호이 34도 카나드를 특징으로 합니다. 중국의 제20도 유럽선 전투기와 유사한 구성으로 카나드를 활용했으며, 델타의 항공기의 경우 높은 공격 각도를 포함하여 상당히 향상된 기동성과 추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카나드를 추가하는 것의 단점은 매우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부여할 때 전면 RCS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첫 번째 스텔스 전투기인 J-20이 바로 이러한 이유로 카나드 사용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으며, 광대역 스텔스를 달성하는 데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광대역 스텔스는 일반적인 전투기에 사용되는 X밴드 레이더뿐만 아니라 적외선 감소, RF 방출 제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B-21 스텔스 폭격기는 점점 더 발전되어 네트워크와 다양한 통합방공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요 설계를 반영하여 광대역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제작되었습니다. F-47의 카나드는 비행지역 시스템의 일부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장치일 수 있으며, 주로 비행 범위의 특정 부분에서 양력을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고정형 카나드를 적용하여 카나드를 조종하는 것보다 레이더 탐지를 극복하기 위한 쉬운 고정 변수가 되는 것으로 기동성과 안전성에 큰 영향을 주며 스텔스 성능에는 좋지 않습니다. 기존 나사에서 연구했던 전투기 설계에서 기동성 연구에서도 카나드 사용 시 기동성은 좋아지지만 스텔스성은 좋지 않았습니다. 수직 미익이 없는 디자인은 노스롭 크루먼이 B2에서 B11로 이어지는 컨셉으로, 이에 스텔스 성능 적용이 주목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카나드가 스텔스 항공기에 적용되는 금기시된 기술은 아닙니다. RCS 측정은 각도, 주파수, 제어표면 위치 등 많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중국의 J-20이 적용하였으며, 이전에 F-35 단거리 이륙 버전이나 F-22의 다양한 컨셉에서도 카나드 적용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카나드 설계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점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광대역 스텔스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보잉이 카나드를 추가한 것은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미 공군이 전통적인 전투기를 원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작전 범위, 탑재량, 스텔스성을 우선시하는 대형 전술 플랫폼이 아닙니다. 중국은 두 종류의 6세대 전투기 설계 중 하나인 J-36이 이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미 공군은 설계 목표를 위해 카나다와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더 가벼운 기체이며, 태평양에서 미 공군 전쟁 계획을 고려했을 때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텔스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전통적인 전투기 성능과 전자전 역량에 대한 투자를 늘려 향후 수십 년 안에 통합된 방공 네트워크에 의해 스텔스 탐지 기술 고도화에 따른 스텔스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쟁 초기 유인 전투기가 아닌 무인 전투기와 스탠드오프 무기로 가장 치열한 전투를 펼칠 것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텔스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전통적인 전투기 성능과 전자전 역량에 대한 투자를 늘려 향후 수십 년 안에 통합된 방공 네트워크에 의해 스텔스 탐지 기술 고도화에 따른 스텔스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쟁 초기에는 유인 전투기가 아닌 무인 전투기와 스탠드오프 무기로 가장 치열한 전투를 펼칠 것이라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볼 때 제한된 컨셉 아트로 항공기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렵지만 F-47은 대형 기체가 아닌 중형 크기에서 설계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전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작고 가벼워질 것이며 엔진 효율성과 무기 탑재량 감소에 초점을 맞춰 총 연료량보다 전투 반경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기와 일부 센서 등은 F-47과 함께 작전을 펼치는 CCA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이를 통해 비교성과 복합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항공기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전통적인 전투기 개념을 사용하면 엄청난 타협이 필요로 하고 NGAD 개념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효율적인 기체와 새로운 차세대 적응 추진 엔진이 있어도 내부 용량에 넣을 수 있는 제트 엔진 연료의 양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짧은 작전 반경으로 인해 공중급유기의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중국의 접근 차단 전력에 있어 태평양 지역에서 공중급유기 지원 차단은 미국의 전술 항공기 전자력 지원을 끊을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이에 2017년부터 미 공군은 스텔스 공중급유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NGAD 전투기의 사양에 따라 추진 여부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공중급유 시스템과 통합작전 구성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연구 과제였습니다. 새로운 NGAD, 무인기, 무기, 센서, 통신, 유인 전술기, 그리고 공중급유기 혼합은 비행 서비스에 직면한 현실적인 예상과 미래의 위협 위험성에 맞춰 재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축소된 NGAD 전투기가 논의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판매되고 있는 최신형 전투기와 비슷한 가격대로 출시될 수 있으며 원래 예측을 했던 것보다 3배는 아닙니다. 결국 NGAD 중단으로 인해 연구 결과에서 미 공군은 6세대 유인 전술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점입니다. F-47이 카나다를 가져갔다는 것은 미래 공중전은 높은 수준의 광대역 스텔스성보다는 결국 무인 편대기와 협동 작전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 KF-11 블록 3 버전도 무인 편대기와 작전 능력에 따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티기자의 밀리터리 24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